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넥스트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부터 하면은 이제 개별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체 영상을 요약하는 영상은 여기서 찍는 건데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가장 큰 위험은 맞고요. 지금 4%인 거고 12월에 4.5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측은 한 번 크게 틀렸죠. 3.5를 저는 예측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8월 급락이 나왔을 때 2280 볼 때 이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 인플레이션 안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양적 긴축은 지속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것도 미국의 도화선을 땡기고 있죠. 그러니까 연기금들을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미국이 옛날에는 세배 채권 투자가 없었는데 이걸 만들던 파생 상품이 이제 부도 위험을 증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위험이고 이거는 지속해서 내년도 아마 3월까지는 최소한 3월에서 5월까지는 계속 지속 추적할 거고요. 이때 이후에 아마 다운그레이드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인하는 위험이 노출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가 나오면 오케이입니다. 그게 아니라 위험이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한 4, 5% 됐는데도 완전 시장이 부러질 것 같아서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침체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신흥위험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과 같이 연결됩니다. 한계 기업과 그 제2금융급 위험이죠. 실제로 신흥위험 CDS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75였던 게 56 정도로 떨어져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율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는 예대 마진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추적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약한 고리는 여기에요. 결국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약한 고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4.5%인 상태에서는 건설사든 모든 회사들이 살기가 빡빡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1년간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오른 거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적과 리세션인데요. 실적하고 리세션에서는 실적은 뭐 대기업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알파 전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전략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 전략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이 잘 방어될 종목들 선별하시는 거 그거 연습하신다라고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갖춰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리세션은 우리나라, 미국 빼고는 다 경착륙 같거든요. 예, 미국 빼고는 경착륙이고, 미국만 연착륙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착륙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인하가 될 거고, 국제 공조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할 거고요. 미국에 있는 금리, 그게 3% 되고, 우리나라 금리가 2%대로 내려와야만 신규 자금 투자가 이제 좀 괜찮아진다. 그렇지만 얘가 더 떨어져서 다시 2% 되고, 뭐 1%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극악한 뭔가가 터질 거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대출을 자산을 땡기는 거다. 여기는 그냥 있는 예금 자산, 요거는 대출 자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과 제로 코로나는 서로 양립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펼치면 부동산 박살나고요. 부동산을 살리고 싶으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있죠. 둘 다 하려고요. 욕심쟁입니다. 이게 문제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금융권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저는 지금 중국이 상태가 2007년도에 미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질질 끄는데 공산주의가 과연 이거를 막아내느냐 아니면은 디폴트로 가느냐 그 게임일 것 같아요. 중국은 디폴트가 안 날 거예요. 미국 이럴 때도 똑같아요. 미국의 금융회사가 망했지 미국이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만 주도적으로 했고요. 헤르손 지역을 했고 드니프르강이라고 하는 수자원을 확보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여기 크림반도의 수자원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복하느냐.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만족할 거냐의 게임으로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러시아가 정권 붕괴 일어나면 아마 다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이란이 지금 사우디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사실적으로 달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초기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란은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사우디를 침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건데 과연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죠. 핵무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보다 이란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거 부분이고 중동전쟁도 1차, 2차 있었어요. 금리 인상기에 1980년대. 그러니까 그 부분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대응하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거를 잘 제로 코로나로 전환해서 경제를 살리면은 시진핑 독재 세대가 더 강화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대만 침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국지전으로. 이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약한 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TX 파산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컴투스가 FTX에 코인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행인 거는 그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조금 덜한데 컴투스 기업 자체는 불리하겠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TX 파산 때문에 가상화폐는 주춤거리지만 오히려 이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정자산이라 어떤 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게 골드 투자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골드가 아마 이익 구간으로 들어오셨을 거고, 그 아마 이게 더 붉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골드가 조금 더 튀어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입장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골드도 계속 매집을 하기보다는 간망으로 이제 전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다 대체 자산들은 간망 전환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잠재적 위험은 유지가 되고 있죠.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금리만 하나 꺾였기 때문에 아, 돈 풀어줄 거다. 돈 풀어주지는 않은데 주가를 박살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상화폐 시장도 박살났기 때문에 FOMC는 걱정 안 할 수도 있고 FOMC 가상화폐 시장 박살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더 위험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 시기로 들어온 거고요. 금리가 3% 2%가 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신규 자금 투자는 조금 삼가하시고 있는 자본에서 혹은 여유 자금으로만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 자본들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5%짜리 4.5%짜리 상품들에 가입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위험을 해지하면서 대응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슈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슈 중에 중요한 건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고 봅니다. 먼저 옵션 만기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앞에가 상승이었으면 여기 떨어질 거고 하락이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CPI는 낮게 나왔는데 얘가 높게 나오면은 네, 그럼 주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쏘쏘해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같이 몰릴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이번에 반도체들이 실적이 나쁘면 주가는 올라요.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연준 경기 전망과 제조업 활동 지수 이 두 가지도 동일하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충분히 시장을 흔들어 제낄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CPI나 그다음 금리 인상 시즌에 그것만큼 파급 효과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양봉을 계속 올린 세력들이 있습니다. 11월에 바이한 세력, 11월에 사서 12월 이후에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바이를 멈출 때까지는 지금 추세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익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꼭 30% 정도 현금은 챙겨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주중에도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결과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하고 기술적 분석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보고 장중에 제가 이제 그 종목 분석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선물 보시면은 시원하게 여기 거의 327까지 올라왔어요. 327까지. 아, 미니죠. 이제 그 미니 12월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선물 연결지에서 327까지 올라왔고요. 미니든 뭐 그냥 그거든 동같습니다. 327까지 올라왔고 지금 여기 있는 쌍고점까지 왔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쉬어가는데 요만큼 떨어질 겁니다. 이만큼. 요거 확인하러 가거든요. 혹은 여기서 돌리냐, 여기서 돌리냐. 여기서 돌리면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50 정도까지. 네.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은 반등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요렇게 반등한 구간이 한 번도 없었죠. 작년 뭐죠? 8월 이후에 반등한 구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비슷하게 했죠. 근데 이때는 추세상 이게 너무 급격한 하락을 있는 거고 이 급격한 하락이 이제 거의 저점에 내리다 보니까 이제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죠. 지금 이 상황이 긍정적입니다. 장기 추세로는 주식 자체는 긍정적이고, 아,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재밌는 건 투자은행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다 수익이에요. 수익이라는 거는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하방에다 베팅해서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빵빵하니까 더 세게 올리면서 지금 여기서 하방에서 수익을 냈던 사람이 또 하방일 거야 하고 덤비는 사람들을 한번 죽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스권일 가능성의 확률이 제일 높아요. 박스권 확률이 거의 70%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구간 박스권. 주봉으로 넘어가서 요 구간 박스권입니다. 340가 요만큼. 많이 올라가면 340 같아요. 맥스 340 정도고 이 구간 박스권일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음, 월봉으로 이게 차트가 안 나오니까 네, 월봉은 코스피 그걸로 볼게요. 업종 차트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대 업종 차트로 보면은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랑 거의 똑같아져 버렸어요. 거의 똑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요거가 아니라 요게 하나의 하락이라고 하면 이 하락의 절반 정도, 이 하락의 절반 정도 올라왔어요. 짧은 기간에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맥스치 올라가면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50, 350.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350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하락이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30 정도에서 알아서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아 이런 시장이라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고요. 여기 구간이랑 비슷해요. 여기 구간. 그러면은 지금 올만치 다 왔거든요. 올만치 다 왔어요. 올만치 다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선 닫고 내려오거든요. 다음 달에 이 선 닫으러 갈 것 같아요. 이 선 위에 올라서면은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선 밑에서 놀면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일본 기준으로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 계속 말씀드렸죠. 요선 타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비스듬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거고 올라온 김에 요거를 테스트 할 거예요. 이거를 돌파하면은 여기까지 요 갭이 있거든요. 요 갭까지 갈 거고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튕기면은 내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으로 가면은 여기서 매도 쳤던 매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 당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네. 매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지난 1년간 수익을 냈다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죠? 호되게 한번 혼내는 구간인 거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만 올려도 그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1년간 박스권이 있었죠. 저는 이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도 박스권이 아닌 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대로 가서 요거를 테스트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다른 위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자는 위험을 왜 체크해내냐면 이 위험들은 위험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위험들이 발생해서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가 진짜 찐이다. 근데 이거는 예상치 못한 건설사, 우리나라 건설사의 부도나 다른 뭐 저번에 영국 사태처럼 그런 위험들이 발생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가 적절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2008년도, 2008년도 여기죠. 요 정도의 위험,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근데 중국에서 이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보세요. 여기서 치고 올라갔지만 쭉 떨어져 버리죠. 여기 답이 없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더 치명적으로 아팠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고 2008년도죠. 2008년도를 생각하면 5월까지는 올랐는데 그 다음에 쭉 떨어진 것처럼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 다 세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세일하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느 시점에 언제 빠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한다면은 최소한 요 구간에서 잡는 거죠. 요 구간은 못 잡더라도 요 구간에서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보시면 6월, 7월이죠.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예금을 잘 해놓고 돈을 모아 놓으셨으면 그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하신 거는 적절하게 단기 채권으로 일단 넘어가시고 여기서 다양한 자산들 있잖아요. 이 다양한 자산들 제가 계속 감시할 테니까 여기서 5에서 10%를 추구하시면서 꾸준히 꾸역꾸역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달러 한번 보고, 코스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순환매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삼성전자와 LG엔솔처럼 시총 상위 종목을 땡깁니다. 근데 이만큼 떨어졌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요. 이거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동안에 얘가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는 딱 여기 있는 2019년도 이 차트랑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이 더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흑자 전환 되는 거, 그 다음에 흑자 폭이 확대되는 거, 아니면은 흑자가 지속되는 거, 그 기업들만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러 볼게요. 달러는 이번에 엄청 운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랑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 달러를 이제 매도 치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와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들어보니까 1,425원에서 1,316원, 100원이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치명적이죠. 손실이 바로 10% 발생을 한 거고요. 미국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근데 미국 투자하는 분은 다행히 주식이 10% 정도 올랐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상세가 되죠. 그 다음에 국내에는 달러 투자를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그 구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급락이죠.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개입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자산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에는 딱 안 걸릴 수 있게끔 의사소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착륙 매직이라고는 하는데 이 구간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투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이런 급락을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사실상 한 달 반, 두 달 동안에 수입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거에 대한 대응책 없이 그냥 대응을 그냥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그냥 진짜 무서운 세계니까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니까 무서운 세계니까 이렇게 대응해버려서 다음부터 달러 투자에 대해서 투기하는 세력들을 우리나라 투기하는 세력들한테 일침을 가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요. 달러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1250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1250원까지는 떨어져야만 긍정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음 위기 때 여기가 고점으로 해서 쌍고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더 위로 치솟기보단 여기가 고점으로 쌍고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침체가 오더라도 여기서 한번 걸렸다. 여기 보시면 1,300원 여기 구간 이렇게 요 구간에서 살짝 걸렸다 가는 것처럼 걸렸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을 만들 거기 때문에 1250원까지 오는지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달러 이제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달러 인버스를 어느 정도 정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은 없이 그럼 현금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을 그냥 단기 채권 사시든지 그냥 딱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개별 종목중 중에 안 오른 거 있지만 아마 랠리가 지속될 것 같으면 아마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1월 말까지는 제가 관망을 할 거예요. 일단 종목들 중에 지지난주까지는 추천을 해드렸는데 추천을 거의 안 할 겁니다. 있는 종목 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들 가지고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일절에 포커싱해서 대응을 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려면 단기 채권 파트 1, 그 다음에 뭐 ETF 다른 거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분석까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